여기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지팡구라고 불리는 일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재팬이 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일왕의 궁전은 황금으로 덮여있다. 일본에는 작고 하얗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이 산다. 놀랍게도 이때 유럽인들에게 생긴 일본에 대한 환상은 거의 19세기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나도 먼 나라이니까. 1492년에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제노바의 뱃사람이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여왕에게 가서 배를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황금의 나라 지팡구에 가서 황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유럽인들은 다 그런 취향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동양에 대한 환상, 동양을 정복할 거야. 이 터키탕이라는 그림은 정말 노골적으로 에로틱한데 안 그러면은 당시에 가장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고전주의에 거지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제국주의가 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오후입니다. 이 녹화 기준으로. 근데 요즘엔 뭐 불금이라는 표현보다 불목이라고들 하는데 저에게는 기다렸던 정말 고대했던 방송 녹화 시간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제 왼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상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아주 오늘은 시원하게 좀 가볍게 입고 경제, 금융, 투자 이런 무거운 짐은 좀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실 10번째 아트앤드시티 녹화 날인데 어쨌든 시즌1은 오늘 녹화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주도보다도 너무 많이 가시는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의 예술과 일본의 명작 그림들을 한번 탐구해보고 재미있는 얘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의 전홍근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어디 멀리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네덜란드 벨기에 예술 투어를 다녀왔고, 네덜란드 벨기에 예술 투어를 제가 2019년에 가고, 2020년에 막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고, 이번에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요. 예.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각각 네덜란드, 벨기에가 가지고 있고 특히 그렇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진짜 인상적이고 벨기에는 그와 완전히 다르게 막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 그 맥주의 나라죠. 벨기에 스텔라 아투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다 합쳐도 그 남한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의 문화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벨기에 사람들에게 저렇게 맨날 놀기만 하고 뭐 이런 식의 눈초리를 주고 있고 또 벨기에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라는 식으로 그러게요.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작은 나라고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도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던데요. 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크죠. 키가 큰 남성의 평균 키가 186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네,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그런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벨기에는 아무튼 프랑스어권이니까 그거보다 사람들이 더 작고 뭔가 옷도 패셔너블하게 입고 근데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눈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미리 우리 녹화하는 날 이게 벌써 한 달 전에 녹화일이 잡혔으니까 그때 한 달 후에 우리가 일본 편 합니다. 한 달 후에 네덜란드 편 합니다. 한 달 후에 로마 편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여행 스케줄을 참고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댓글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걸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네덜란드 벨기에 미술관에서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3프로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 놀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딱 맞으세요. 자,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순서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일본과 오페라 나비부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예. 이게 왜 이런 제목을 달았나 하면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예술 분야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오페라에 상당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외국에 이렇게 예술 투어를 나가면 일정이 맞으면 그 도시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서 공연을 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나비부인이라는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중에 한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초연 포스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비부인의 초연이 1904년에 이탈리아 그 밀라노의 라스칼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이면 상당히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오페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일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풍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일본의 어떤 민요의 선율도 나오고 동양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동양의 어떤 정서와 색채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주인공도 아무튼 일본 여성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일단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동양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라는 데 놀랐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처럼 19세기, 20세기에 서양이 안 알려졌을까? 저도 아주 옛날부터 궁금한 게 저거였어요. 바로 푸치니는 왜 나비부인 일본 여인을 대상으로 저런 훌륭한 오페라를 했을까? 왜 우리의 춘향전은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춘향전이나 심청전은 왜 서구에 전혀 안 알려졌는데 예. 왜 일본의 여성을 주인공을 한 굉장히 일본풍인 오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1904년이면은 상당히 옛날인데 그때 푸치니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알았는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이나 예술의 세계 혹은 그 후에 미술의 세계에 쭉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탐구하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저 마담 버터플라이군요. 네. 과연 이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는 어떤 연유로 푸치니에게 그 대본이 흘러갔고 푸치니가 이 대본으로 작곡을 하게 됐고 당시의 유럽 청중들은 왜 이 작품에 열광을 했나가 궁금했어요. 근데 오페라를 보면은 실제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유럽인들이 일본을 그렇게 생경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완전히 생경한 세계였으면 흥행이 안 됐을 겁니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오페라라는 것이 당시 오페라의 다른 이름이 멜로드라마였거든요. 당시에는 TV나 영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과 오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TV 드라마나 영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중적인 예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중적인 예술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다뤘다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추적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그 서양 사람들이 언제 알았나를 공부를 이렇게 문헌을 찾게 됐는데요.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에 알려진 것은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때부터입니다. 네. 예.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 삼촌과 함께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는데 육로로 이제 파르미르 고원을 넘어가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18년을 머무르다가 1294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동료 제수에게 구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작품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지팡구라고 불리는 일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재팬이 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본에 대해서 한 이야기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일본의 그 일본 일왕의 궁전은 황금으로 덮여 있다. 그 마룻바닥 지붕에 모두 손가락 2마디 두께의 황금이 덮여 있다. 일본에는 작고 하얗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진짜 보고 한 걸까요? 다다미를 보고 황금색 다다미. 아무튼 손가락 2마디 두께의 황금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눈이 돌아갈 그렇죠. 만큼 엄청난 이야기였을 네. 거예요. 그 정도의 황금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팡구라는 미지의 나라에 가서 황금을 네.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유럽인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르코 폴로 본인이 일본에 갔나? 그것은 당연히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르코 폴로에게 해준 사람들은 원나라 사람들이었을 그렇겠죠. 텐데,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었을 텐데, 사실 몽골인들도 일본 정벌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원나라 또는 몽골에서 떠돌던 이야기들, 과장됐을 것 과장된 같아요. 이야기, 네. 그 이야기가 마르코 폴로에게 갔고 또 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으로 옮겼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때 유럽인들에게 생긴 일본에 대한 환상은 거의 19세기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나도 먼 나라이니까. 그리고 그 먼 나라 일본에 대한 환상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제 유럽인들은 그 가장 세계 끝에 있는 어떤 황금이 가득 찬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1492년에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제노바의 뱃사람이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여왕에게 가서 배를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황금의 나라 지팡구에 가서 황금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본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양 유럽인들의 어떤 그 환상과 동경의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러면 일본에 실제로 서양인들이 언제 발을 디뎠나 하면 이 콜럼버스는 가지 못하고 누가 먼저 발을 디뎠나 하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먼저 가게 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542년이나 43년경에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에 처음 발을 디디게 돼요. 이것이 일본과 서양과의 최초의 조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해졌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이제 1400년대 후반부터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148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양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1492년에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닿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마젤란이 물론 마젤란은 중간에 필리핀에서 죽지만 마젤란의 배가 세계 일주를 한 것이 1519년에서 21년 사이입니다. 다 그때 집중되는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천문학이 천문학을 통해서 별자리를 통해서 배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면서 점점 더 먼 바다로 배가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곳이 서양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무역 기지로 개발되게 되고 마침내 포르투갈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일본까지 와 닿은 거예요. 그게 1542년이나 43년입니다.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러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처음 이제 일본에 와서 처음 서양인과 일본인들이 조우했잖아요. 그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난 1549년에 예수의 수사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상륙해서 카톨릭 전도를 시작해요. 선교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미술이나 예술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꼽는 사건 중에 하나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렇죠. 시작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길이 빠르게 퍼졌고 그래서 카톨릭 세력은 개신교에 의해서 영국도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또 네덜란드가 개신교 받아들이고 또 독일어권의 많은 부분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전까지 유럽의 종교가 카톨릭 하나뿐일 때에 비해서 교세가 줄어든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회라는 새로운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 예수회는 우리가 유럽에서 상당 부분 세력을 잃었으니 바깥 세계로 나가서 신대륙으로. 네, 신대륙으로 나가서 그 신대륙의 사람들에게 카톨릭을 전도하자, 전파하자라고 방침을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강대학교도 예수회에서 만든 그렇다고 학교거든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수회가 신대륙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 예수회가 1549년에 나가사키에 상륙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수회 수사와 신부들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를 배우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지화를 예. 필사적으로 현지화를 하면서 나가사키에 이 카톨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나가사키에 카톨릭 세력들이 퍼지게 되고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10만 명 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포르투갈과 함께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배들이 경쟁적으로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그 일본에 상륙했을 때 당시에 그림을 이제 비단에다 그린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나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조선술 그리고 또 정작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모직물이라던가 유리라던가 이런 걸 팔려고 했다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승총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대요. 네. 이 화승총을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면서 어떤 이름을 붙였나 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조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조자군요. 네, 그 조총하면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한 반세기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로 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라는 어이없는 어이없는 그런 서한을 보내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543년에 처음 일본과 서양 세력이 조우하고 그로부터 반세기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화승총을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상륙하지 않았으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우리 저쪽 강화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그런 사실 역사에서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나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나비 효과처럼 결국은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재난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래도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해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만약에 서울로 들어왔으면 거의 다 참수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규슈라는 지역은 일본 중앙정부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되고 이제 서양의 상선들은 일본에 상륙하면서 뭘 알았냐면 일본에 은광이 많고 은이 풍부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상선들은 일본에서 은을 가져가려고 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서양 상선들이 싣고 온 무기와 그리고 또 서양 상선들이 뭘 싣고 왔냐면 중국 비단을 싣고 왔어요. 당시에 중국이 왜구라고 불리는 그 일본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지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의 비단을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쪽에 중간 거점이 있는 유럽 상선들은 거기서 비단을 싣고 일본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과 서양 세력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1571년에 나가사키가 개항합니다.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 네 나라가 경쟁적으로 일본과 무역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은 윈저성에 있는데 과거에는 런던 타워 오브 런던에 이 일본 무사 갑옷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 와 있을까 궁금해서 또 문헌을 찾아봤는데 이 윈저성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일본 무사의 갑옷이 1613년에 영국왕 제임스 1세가 일본에 있던 영국인 사무라이 윌리엄 애덤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거예요. 1600년에 윌리엄 애덤스라는 영국인 선원이 일본에 갔다가 이 선원이 이제 그 배를 좀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 실력이 알려져요. 그래서 이에야스는 이 윌리엄 애덤스를 귀국하지 못하게 하고 조선수를 자신들에게 전수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윌리엄 애덤스가 배를 하나 만들게 돼요. 이 기술을 보고 이에야스는 이 윌리엄 애덤스에게 안진사마라는 사무라이 칭호를 줍니다. 예. 그 윌리엄 애덤스는 끝까지 이제 귀국하지 못하고 1620년에 일본에서 사망해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에야스가 귀국을 못하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영국으로 돌아가 봤자 자기의 어떤 신분이란 이런 것은 영국에서 그냥 한미한 신분인데, 그렇겠죠. 지금 사무라이라는 것은 일본의 지배 계급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귀족이라고. 네,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토도 받고 뭐 저택도 있고 그 로맨스도 현재서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안진사마라는 칭호를 받아들이고 네. 일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1613년에 이제 영국의 배가 와서 윌리엄 애덤스, 영국인이지만 이제 그 일본 사무라이가 된 윌리엄 애덤스를 만났는데, 근데 뭐 머리도 사무라이처럼 하고 네, 그렇게 했을까요? 네, 네. 일본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야, 그러면 영국 사람들도 좀 깜짝 놀랐겠네요. 놀랐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국의 이득이 아니라 일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말하자면 귀화를 한 셈이 되겠죠. 네. 이때 이 일본의 막부가 영국의 제임스 1세에게 친선의 의미로 보낸 두 벌의 사무라이 갑옷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영국에 전해져서 한 벌은 윈저성에 있고 한 벌은 리즈에 있는 군사박물관에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일본 막부는 오래지 않아서 이 서양 문물의 일본 전파를 금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퍼뜨리려는 신앙, 카톨릭이라는 신앙이 일본의 전통 신앙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일본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들을 해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37년에 일본 막부는 쇄국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의 개항을 이제 철회한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모든 선교사와 상인들을 다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네덜란드에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믿었는데, 특히 막부가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은 무엇이었냐면 카톨릭 세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카톨릭을 믿고 그렇죠. 있으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도저히 막부가 용인할 수 없었고, 영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일본까지 상선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 교역을 포기한 상태였고, 네덜란드만 남아 있었는데, 네덜란드만 이 1637년에 쇄국의 예외 조항이 되어서 계속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론 개항은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서양에 일찌감치 알려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1707년에 유럽인들이 그린 일본 지도를 보면 비교적 정확해요. 네, 어느 정도는 일본에서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어서 그 인공섬에서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물면서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 무역을 할 수 있게. 지금도 가본 유적이 있죠. 예, 그 지금도 있죠. 지금 1824년에 그려진 데지마 상관의 모습인데, 이 데지마 상관을 가려면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너서 그 경비병들이 감시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데지마 상관에 머무르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너올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는 상륙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 데지마 상관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축구장 2개의 정도 사이즈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데지마를 통해서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의 무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지금 1820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데지마가 있고, 지금 여기서 배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나마 작은 공간이네요. 무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번에 제가 또 네덜란드 가서 확인했는데 이런 뭐 레이덴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레이크스 뮤지엄이라던가 이런 데 가보면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일본이 무역을 계속했고 거기서 뭐 일본의 뭐 자개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이 네덜란드로 수입된 경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계속 서양에 뭔가 그 존재를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양은 일본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과 서양과의 루트는 계속 가느다랗긴 하지만 연결이 되었으니까. 조선은 완전 세국을 했는데 저기는 그래도 끈을 놓지는 않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나가사키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이 대지마 상관 복원된 모습이지만 한번 가보시면 재미있다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요 대지마 상관을 통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갔는데 가끔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그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가사키 항로를 벗어나면 어디로 갔나 하면 제주도로 왔죠. 예. 그래서 1653년에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상륙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사실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서양에 최초로 알려질 수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이 하멜이 상륙한 것이 1653년인데 사실 1628년에 이미 이 나가사키 대지마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항로가 어긋나서 이 제주도에 상륙한 3명의 네덜란드인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네덜란드인은 이제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제 훈련도감에서 이렇게 병사들에게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조선 정부가 그것도 의외네요. 네. 그 세 사람은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이 모두 병자호란에 참전했다가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남았습니다. 그 1명의 이름이 벨테브레이고 그 1명은 조선에 귀화해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고 훈련도감에 뭔가 이렇게 교관으로 있었고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일남일녀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예. 이 벨테브레가 1653년에 하멜 일행은 거의 30명 가까이 됐죠. 30명이 넘었던 걸로 37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주도에 한꺼번에 하멜 일행이 표류를 해와서 그들도 모두 서울로 압송이 됐는데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벨테브레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놀랐겠죠. 재미있는 건 벨테브레는 그 하멜 일행을 만났을 때 네덜란드어를 잊어버리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이나 네덜란드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 잊어버릴만 해요. 네, 잊어버릴만 하죠. 하지만 이 하멜 일행이 하는 네덜란드어는 알아들었다. 그건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막 하멜 일행이 막 설명을 했겠죠. 우리가 뭐 나가사키로 가서 대지마로 가려고 하다가 이리로 잘못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벨테브레는 그들의 네덜란드어를 듣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하멜 일행은 박연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에 수용됐는데 그들은 조선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에서 막 탈출하려고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뭐 잡혀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666년에 이 하멜을 비롯한 7명이 배를 훔쳐타고 제주도에서 대지마로 탈출합니다. 예. 이때 14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훗날 하멜이 1668년에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쓴 하멜 표류기예요. 야, 근데 14년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하멜 표류기를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이제 건조합니다. 재미있지가 않아요. 왜 재미있지 않냐면 하멜 표류기를 하멜이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 이 하멜을 비롯한 모든 일행은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조선에 억류된 동안은 동인도 회사가 그들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아서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4년 동안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을 근무로 쳐달라. 보상해줘야죠. 네, 우리는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조선에서 월급 받은 것도 아니니까. 네. 그 이유로 쓴 것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놀지 않았다. 노동 증명서군요. 예. 이렇게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선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이유로 쓴 것이 하멜피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재미가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은 그 당시에 서양에 알려진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벨테브레와 하멜이라는 아주 작은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지만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잖아요. 그러나 대지마를 통해서 일본과 서양 사이에는 계속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일단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셰라는 그 로코코 화가가 그린 중국식 정원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가 판타지에 가득한 세계죠. 아름답고 이국적이고 에로틱하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어떤 환상적인 우리의 일상에 그러니까 그 서양인들 유럽인들의 일상에 없는 뭔가 환상적인 세계가 동양에는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중국식 정원이라는 그림에서 화가는 지금 숲을 모두 파란색으로 칠했거든요. 초록색이 아니라. 그래서 그림이 뭔가 판타지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푸른색 유약을 칠해서 만들어진 중국식 도자기의 인기가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식 도자기는 유럽으로 1600년대 초반에 이미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의 가격은 당연하지만 비쌌습니다. 깨지지 않고 운반을 하려면 그 운반에 많은 노력이 그렇죠.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그 중국 도자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대귀족들 뿐이었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베르사유라던가 뭐 쉔브른이라던가 마드리드의 왕궁이라던가 이런 유럽의 어떤 근사한 궁전들을 가보면 예외 없이 뭐가 있냐면 차이나룸 있어요. 차이나룸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왜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부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네. 이렇게 비싼 중국 도자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중국 도자기를 우리는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제 왕실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중국의 도자기가 이 서양에 유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 도자기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아까 제가 부셰의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아하고 에로틱하고 뭔가 그런 이국적인 신비로운 그런 모든 상상의 집결체였을 거예요. 그 중국 도자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정치 그 주체가 바뀌면서 한동안 중국의 도자기, 유럽 도자기 수출이 좀 어려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계속 중국 도자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그 중국 도자기와 거의 비슷하게 델프트 웨어 또는 델프트 블루라고 불리는 자기를 만들게 돼요. 예. 그렇군요. 그 델프트 블루가 지금도 그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1700년대 초반에 제작된 델프트 웨어를 보면 네덜란드군요. 네, 메이드 인 네덜란드지만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보시면 굉장히 중국적이죠. 그러네요. 예, 청아백자 같아요. 예.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건 네덜란드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국 물건처럼 만들었나 하면 중국 도자기가 그만큼 비쌌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로는 짝퉁 중국 도자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델프트 웨어는 지금도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계속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작센에서 마이센 자기도 만들고 그런 마이센 웨치우드 이런 도자기들이 1700년대, 1800년대에 유럽에서 생산된 것은 중국 자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양에서는 계속 동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양에 대한 환상은 산업혁명이 완수되고 서양의 세력이 뭔가 이렇게 서양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커지면서 더더욱 동양은 우리가 정복할 타자 인식되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이죠. 그 제국주의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유럽에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리젠트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조지 3세라는 영국 국왕이 이렇게 광증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제정신을 그 완전히 잃어버리는 바람에 훗날 조지 4세가 되어서 1820년부터 1830년까지 재위한 조지 3세가 1810년부터 1820년까지 사실상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섭정 시절에 섭정의라는 리젠트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리젠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1810년부터 1830년인데 이 조지 4세의 초상을 지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조지 4세는 화려하고 이국적이고 장식을 과잉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리젠트 시대는 영국의 어떤 역사와 영국의 문화사에서 좀 다른 영국의 어떤 그 국왕 시대와는 좀 다르게 장식이 상당히 많고 이국적이고 화려한 네.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던 시대인데 이 조지 4세가 영국 남부의 브라이튼에 만든 로열 파빌리언이라는 별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또 독특한 양식이네요. 예, 영국 사람들이 정신병원이자 집이다라고 부르는. 지금 봐도 아니 이게 무슨 기괴한?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건물을 만든 건축가가 존 내쉬라는 건축가인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하면 당시에 조지 4세의 이국 취향을 네. 인도 무굴 제국이라던가 아니면 네. 중국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러네요. 거예요. 실제와 그러니까 뭐 고증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상상력. 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동양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동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죠. 근데 예외 없이 십자가가 있군요. 네, 그렇네요. 예, 네. 나중에 이 건물을 빅토리아 여왕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의 성정에는 이 건물이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악취미다라고 생각을 했고 빅토리아 여왕은 이 건물을 브라이튼시에 팔고 지금도 그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그렇죠. 성을 사게 됩니다. 지금도 그 벨모럴 성을 그렇죠. 예, 네. 과거에 엘리자베스 2세가 굉장히 좋아해서 해마다 영국 왕실이 여름 휴가를 가는 여름 휴가를 곳인데 가죠. 예, 이 아무튼 로열 파빌리온은 브라이튼이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남쪽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영국에선 드물게 좀 괜찮은 바다가 있는 곳이라서 런던을 가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는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좀 영국의 역사와 영국의 문화를 봤을 때 유난히 돌출적이었던 그 리젠트 시대의 어떤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영국인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인들은 다 그런 취향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동양에 대한 환상, 동양을 정복할 거야. 네. 동양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동양 여자를 정복하고 싶은 서양 남자의 에로틱한 욕망 이런 예. 것들이 모두 뒤섞이게 되고 예. 그 뒤섞인 욕망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시대 정신의 어떤 한 조각이다 보니 예. 그림에도 보이게 됩니다. 이 앵그르가 그린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그림은 사실 이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뭐 이렇게 포즈를 뒤집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이 그랑 오달리스크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그 술탄의 여인을 오달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랑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뭔가 총애하는 애첩이란 뜻인데 여기서 지금 이 여성을 더 에로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앵그르는 이 여성의 허리를 길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여성의 몸의 인체가 이렇게까지 허리가 길지 그렇죠. 않거든요. 팔도 더 실제보다 길게 굉장히 그렸습니다. 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쭉 느린 것이죠. 예. 왜 이렇게 느렸나 하면 이렇게 느리면 더 에로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터번을 얹고 있는데 이 터번은 사실 이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이 쓰지 않고 남성이 쓰는 그렇죠. 것이고 머리에 두르는 두건이지 모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자처럼 머리에 얹고 있고 지금 뭐 타조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다던가 물담배를 이렇게 배치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이국적인 장치를 그러면서도 잔뜩 약간 퇴폐적인? 네, 넣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당시에 유럽 남성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앵그르는 이런 그림을 그렸지만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양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서양 남성들의 상상을 그림으로 그렸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당시에 인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동양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양 여성에 대한 당시에 유럽의 지배 계층은 남성이니까 예. 그 남성들에 대한 환상이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터키탕이라는 그림은 정말 노골적으로 에로틱한데 지금 그림을 동그란 캔버스에 그렸거든요. 예. 이것은 무슨 배치인가 하면 열쇠 구멍으로 목욕하는 들여다보는 거군요. 여성들을 들여다보는. 예, 지금 같으면 이런 예. 그림을 그리면 잡혀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 19세기에 어떤 화단에 이런 그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저게 이야기는 정식 미술품으로 화랑에 걸리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암암리에 유통되는 춘화 수준인가요? 앵그르면은 당시에 가장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고전주의 거장이었죠. 그렇군요. 이런 그림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제국주의가 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인들의 생각은 어땠나 하면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유럽과 식민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등한 열등하다. 우리 유럽이 지배할 그 이유가 충분하다. 우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림에 이런 그 경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산업혁명에서 많은 공산품들이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공산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도 많이 필요했고 이 대량 생산한 공산품을 팔 시장도 필요했거든요. 예. 원료는 아프리카에서 공급을 받고 시장은 아시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국주의는 산업혁명과도 맞닿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서양은 이제 동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타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사조로는 낭만주의가 유행했던 때인데 낭만주의는 이제 먼 과거, 예를 들면 중세의 기사, 영주 부인에 대한 또는 공주에 대한 기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삼았고 아니면은 먼 이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먼 과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지만 이국은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머나먼 이국에 가서 그 이국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문학으로 쓰는 것이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다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유럽에서 갈 수 있는 이국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이런 데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앵그르가 신고전주의의 거장이라면 그와 대비되는 낭만주의의 어떤 선두주자가 들라크루아인데 네. 이 들라크루아파와 앵그르파는 너무 사이가 나빠서 서로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앵그르도 들라크루아도 모두 이렇게 공통적으로 동양 여성을 소유하고 싶은 서양 남성의 욕망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런 것이 이제 들라크루아가 그린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팔루스라는 인물이 자신이 이제 적국에게 침략당해서 죽게 되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애첩들을 죽이게 하고 그 애첩들이 죽는 장면을 구경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런 그림이 당시에 이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서 드디어 북아프리카를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가서 이 알제리의 여인들이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모두 그들이 생각하는 이국 동양을 다루고 있지만 이 그림은 환상 속의 장면이고 이 알제리의 여인들은 실제 그 알제리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 어떤 작품이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저로서는 미술사적으로는 첫 번째 그림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인기는 두 번째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그림 알제리의 여인들은 알제리 사람들 그러니까 머나먼 이국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슷하니까? 예, 그런 식의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환상이 깨지는 것을 서양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동양은 계속 신비롭고 에로틱하고 뭔가 한 남자가 그래. 많은 여자를 하기야 알제리의 여인들의 저 얼굴의 여인들은 글쎄요. 프랑스 사람이나 이탈리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그죠? 그렇죠. 그냥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런 거는 없는 예, 거. 사람 사는 건 똑같다라는 느낌인데 예. 이런 그림은 막 어떤 마음속에 에로틱한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극적이네요. 이런 것이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고였습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사고죠. 예. 우리가 아닌 타자로 이제 동양을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개항이 되죠. 미국의 매튜 페리라는 제독이 1853년에 4척의 배를 몰고 와서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 다음에는 9척의 배를 네. 몰고 와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돼서 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이 배가 이제 흑선인데 그래서 한동안 일본 사람들은 흑선이 온다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가 온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본이 1854년에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 어릴 시절에 궁금해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궁금해했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은 조선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 1854년 일본 개항으로부터 22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22년 차이가 그렇게 엄청났을까라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은 청일전쟁 이기고 러일전쟁 이기고 결국은 어떤 조선에 대한 그런 조선 강제합병이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런 국력을 키우고 외국과 그런 정벌 정책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할 정도의 기간은 아니잖아요. 20여 년이. 그렇죠. 예, 20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개항을 한 후에도 우리가 서양 세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당시 조선에게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으니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린 대지마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서양과 교류를 계속해왔고 그 후에도 제한적이나마 교류는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서양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은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그 후에는 거의 일사불란하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부가 더 이상 어떤 정치력을 상실하고 일본 왕이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63년에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5명의 일본 유학생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 5명 중에 이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여기 맨 오른쪽 끝 위에 있는 사람. 예. 이게 좀 사료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여러 사료를 찾아봤는데 게티 이미지에서 이 오른쪽 뒤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인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보면 일본 남녀가 악기를 연주하고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의상은 모두 서양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과 정비례해서 서양에도 일본 문물이 빠르게 소개되게 됩니다. 지금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이 일본 병풍을 바라보이는 여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매우 관심 있게 보는군요. 네, 지금 그 2명의 여성 한 명은 바닥에 이제 손을 짚고 떨어져라. 지금 일본 병풍을 보고 있죠. 예. 일본 문물이 서양에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인데 그 이전에 이미 1862년에 센강 어귀에 중국 그 항구라는 이름의 일종의 동양 수입 상품점이 생겼다고 해요. 중국 항구.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중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팔았는데 그때 일본의 우키요에라고 불리는 목판화가 파리 화가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지금 마네가 그린 그 작가 에밀 졸라의 조상을 보고 계신데 이 뭐 에두아르 마네나 에밀 졸라나 당시 뭔가 파리 문화계의 신진 세력, 굉장히 진보적이고 소위 말하는 힙한 세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몽마르트를 주변으로 했던. 네. 그래서 이 마네는 이 초상을 통해서 에밀 졸라라는 인물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최신 문물을 받아들이고 최신 경향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인물들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지금 왼편에 뭐가 있냐면 일본 병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일본
지금 무사의 모습이죠. 무사의 사무라이 초상 같은 거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의 복사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 뒤에 배치된 것들이 모두 마네가 주의 깊게 배치한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병풍과 일본 사무라이를 그린 우키요에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진 1868년 당시에 최신 트렌드가 바로 일본의 문화였다. 일본 풍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와 일본 예술에 대한 탐구, 일본풍 유행이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거의 프랑스와 유럽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을 강하게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어떤 문물이 유행했는데 예를 들면 클로드 모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집을 사고 거기다가 정원을 꾸미고 맞아요. 연못을 팠거든요.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 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면 그때 이제 모네의 이 지베르니 그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연못에 모네가 이렇게 일본식 다리를 유명한 놨습니다. 그림이죠. 예, 지금도 이 지베르니에 가면 이렇게 그 다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가보고 싶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일본식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네도 일본풍을 상당히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1800년 후반에 서양 예술인들 특별히 뭔가 내가 좀 힙하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취향과 그죠? 선호 이런 거에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일본 그렇지. 풍이라는 게. 예. 너무나도 이국적이었을 겁니다. 예. 그 서양과 동양의 어떤 상반된 취향, 옷부터 뭐 자개장이라던가 부채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또 기모노라던가 일본 가면극의 가면이라던가 모든 것이 다 유행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그림인데 이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그림에서 그렇죠. 지금 휘슬러가 어머니가 앉아 있는 의자 밑에 지금 뭘 깔았냐면 다다미를 깔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 커튼으로 기모노의 옷감을 커튼으로 사용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풍이 휘슬러는 미국 화가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활동했어요. 런던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광범위하게 일본 문물이 유행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휘슬러, 모네, 마네, 아까 보여드렸던 제임스 티소 모두들 경쟁적으로 뭘 수집했나 하면 바로 이 일본 에도 시대의 목판화 우키요에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우키요에들이 이제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던 우키요에들인데 이 우키요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부유하는 떠도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키요에가 그리는 장면은 풍경, 그다음에 가부키기 배우, 미인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왜 당시에 그 인상파 화가들이 우키요에 매료되었나 하면 그때까지 서양 미술은 초상이든 풍경이든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복사하는 건데 이 우키요에가 보여주는 세계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우키요에 화가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키요에가 담는 많은 풍경들은 벚꽃이 핀 봄밤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여름날에 쏟아지는 소나기라던가 미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눈이 내리는 밤이라던가 이런 장면을 많이 묘사를 했거든요. 이 세계는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키요에는 명암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원근법도 없고. 그리고 모든 그림은 선 위주로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서양 미술은 항상 원근법, 명암 이런 실제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룰 같은 게 투영이 돼 있죠. 네. 그림이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키요에를 보면 너무 그림이 가볍고 말 그대로 정말 떠도는 세상의 한 장면처럼 덧없게 부분이 서양 화가들의 눈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판하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싸잖아요. 싸네요. 예. 그 우키요에가 서양에 처음 전래된 그 방식이 이건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그릇을 싼 포장지로 서양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펼쳐보다가 거기에 포장지로 우키요에를 화가들이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양 화가들에게 우키요에가 크게 어필하게 되고 화가들은 경쟁적으로 그렇군요. 우키요의 스타일을 따라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 네. 자, 전원균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 앤 더 시티의 굉장히 이국적인 얘기들을 1시간가량 했어요. 여러분들도 야, 다음 도시가 어딜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셨는데 의외에 일본, 물론 이제 일본의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뭐 나가사키도 나오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라는 주제가 서양 미술사 또 서양 예술과 예술가들과 어떤 접점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궁금하셨잖아요. 이제 그 궁금증이 이렇게 안개 거치듯이 좀 선명해지셨나요? 아쉽게도 어쩌면 마지막 1시간 아트 앤 더 시티의 마지막 1시간이 기다리니까 이번에 정말 놓치지 마시고 일본 편 두 번째 2부 순서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